오늘 제가 제목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오늘 6월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실질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 줄만 봐도 문재인이 얼마나 사회주의자인지 공산주의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가 평등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등한 경제를 누려야 된다. 이것은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실질적 민주주의다. 문재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경제를 평등하게 만드는 민주주의다. 제도를 뛰어넘어서 다 같이 똑같이 살자. 평등한 경제를 누리자. 능력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든 다들 평등하게 살자. 공산주의 이념 원칙에 딱 맞죠? 여러분, 딱 맞지 않습니까? 기회의 평등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는요, 기회는 평등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서 경제적 성취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성과를 더 많이 낸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성과를 적게 낸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회평등을 얘기를 해요. 다 똑같아야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제도 앞에 평등해야 되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이 말하는 것은 평등한 경제다. 결과가 평등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에 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가? 그냥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국민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다 싫어하는 걸 알아요. 문재인도.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돌려갖고 그냥 말을 풀어 써서 이게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복지가 과해지면 그것이 공산주의가 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땡겨갖고 다 같이 나눠 쓰자. 이것을 하다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넘어가면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다. 공산주의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 같이 나눠 쓰자 하는 비율이 올라갈수록 공산주의에 가까워지는 거다. 근데 북진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랑 사회주의 구분 못하던데요. 구분을 못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네, 감사합니다. 둘 다일 겁니다. 제가 오늘 연설을 보니까 맨날 그냥 민주주의 그냥 무조건 민주주의야. 그냥 이 사람은 머릿속에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그냥 문재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냥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이 사람이 아는 것은 공산주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 다독을 하고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다가 딱 하나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내 모든 지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세계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경제에 대해서 아예 몰라. 이념에 대해서 아예 빵이야. 그런 사람이 마르크스 책만 봤어요. 막시즘만 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마르크스가 말한 그 경제관,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 세계관만이 옳은 세계관이고 옳은 경제관이라고 믿는 겁니다. 막시즘만 공부한 사람은. 저는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공부한 적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재인은 경제나 이념 공부를 막시즘 정도만 봤다. 좌익적 세계관만 열심히 파본 겁니다. 좌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좌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우파가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은 좌파가 돼요. 경제 공부를 했는데 공산주의 경제만 공부했어. 그럼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반대로 우파 경제학, 하이에크, 미제스,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우파가 되죠.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가 되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자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둘 다 공부했다. 좌익적 세계관과 우익적 세계관을 같이 공부를 했고 마르크스도 공부했고 하이크 미제스도 공부를 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도 공부했고 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공부했다. 하는 사람은 우파가 될까요? 좌파가 될까요? 우파가 됩니다. 우파가 됩니다. 내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자유주의, 사회주의 다 공부한 사람은 우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와도 우파에서 좌파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깨우치면 우파가 되는데 우파는 깨우쳐도 우파예요. 우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우파를 깨우쳤어.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를 했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막시즘을 보더라도 마르크스 책을 보더라도 절대로 좌파로 안 갑니다. 오히려 대신에 마르크스 책을 보다 보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아담 스미스나 미제스나 하이에크나 이런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이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르크스 책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사실 막시즘 책을 보다가 맞는 말인데?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마르크스 책을 보면요 80% 이상이 맞는 말입니다. 85%? 거의 한 10%, 15% 빼고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만 해놓고 경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다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책 보면서 이거 맞는 말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마르크스 괜찮은데? 경제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봐요. 그러다가 이런 게 생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한 10%, 15% 정도가 돼요. 막시즘 마르크스 책도. 그러면서 책을 다 보면 요게 문제구나. 공산주의의 문제가 요거구나. 경제관이 한 85% 정도 비슷해요. 우파나 좌파나. 그런데 이념에서 뭔가 부분에서 약간 달라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로 가고 자유주의로 가고 여기에 갈라지면서 경제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라진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은 적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도저히 좌파 정책을 필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망상적 정책인지 다 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근데 북진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땡큐넥스트님도 처음엔 말이 돼요. 결론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해요. 한 책을 쭉 보다 보면 한 80% 이상이 90%는 아닌 것 같고 제 느낌상으로 한 85%? 그 정도는요. 괜찮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5% 정도가 달라진다. 네, 쥐진님이 평등 좋아하면 빵과 자유 모두 잃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문재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는 평등한 경제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적어도 사회주의자임을 밝혔습니다. 근데 틈나면 이렇게 하죠. 문재인. 네, 율TV님 생산 공급은 똑같아요. 저장 공간이 다른 거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요. 지적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지식을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이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의 지력과 시장의 기능 없이도 충분히 소수의 공무원들의 정권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지적 오만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물건이 얼만큼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얼만큼 필요한지, 집이 얼만큼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신발이 얼만큼 필요하고 옷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다 알아야 공산주의가 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소형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버스가 얼만큼 필요하고, 옷이 얼만큼 필요하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다 알 때, 이것을 다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 때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깨우치면은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시행경제주의자가 됩니다. 네, 땡큐넥스트님이 마르크스는 약육강식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쟁의를 통해 부를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결론이 다시 1차 산업으로 농업으로 돌아가서 부를 축적하자는 이상한 논리로 문 씨가 농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나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쟁의를 통해 부를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겁니다. 똑같이 나누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은 사과를 10개 땄어. 한 사람은 사과를 2개 땄어. 그러면 사과를 10개 딴 사람한테 4개를 뺏어갖고 2개 딴 사람한테 나눠줘서 똑같이 6개를 만들면 그 다음에 이 농장에 갔을 때, 사과 농장에 갔을 때는요, 앞에서 10개 땄던 사람이 8개만 따게 되고 5개만 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제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 사회의 경제 생산성이 유지가 됩니다. 네, 이 선생님이 자본론이 따분하고 짜증나서 3분의 1 정도 보다가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론 이런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기보다는 목차를 보면서 발췌해서 읽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자유주의에 대한 책, 시장경제에 대한 책, 이런 책은 사실 막 1000페이지, 800페이지 이런 책들도 많거든요. 그거 사실 저도 100% 정독을 다 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한 1000페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500페이지가 됐던 600페이지가 됐던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목차를 쭉 보고 좀 발췌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봐도 다 안 봐도 됩니다. 다 보면 좋겠죠. 그런데 뭐 시간이 없고 하면은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발췌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만 좀 이렇게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이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지네들이 상임위원회를 다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이 야, 우리가 180석 넘게 먹었으니까 우리가 다 가질 거야. 우리가 국회 모든 권한 다 가져갈 거야. 지금 문재인이 말한 것과 정면으로 지금 반대되는 행동을 민주당이 하고 있네요. 소수를 무시하고 있네요. 소수도 아니죠. 100석이 넘게 있는데 100석이 넘게 이번에도 어쨌든 100석 넘게 챙긴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소수도 아닌 3분의 1석 이상을 가져간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지금 개무시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보세요.
경제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민주주의에 관한 지론이 반영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계속해서 문재인이 생각하던 거다. 경제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된다.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경제가 민주화의 대상인가요? 경제가 민주주의로 돌아갑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갑니까? 경제적 민주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여기저기 본인의 속뜻이 나옵니다. 감추지도 않고 있어요. 문재인의 민주주의에 관한 지론이다.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실질적 민주주의.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다.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아빠와 엄마와 자식이 민주주의로 결정을 한다? 저희 집은 일단 제가 거의 결정을 하거든요. 왜? 제가 돈을 버니까. 그리고 애들이 뭐랍니까? 막말로. 어린애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은 엄연히 돈을 주는 오너가 있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툭 하면 노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좌파들은. 가정과 직장에서까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다. 이것에 대해서 좀 풀어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가정에서의 민주주의가 뭐냐? 직장에서의 민주주의가 뭐냐? 도대체 어떤 컨텐츠를 내놓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없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볼 때 지금 문제는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냥 일단 민주주의. 이런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57조.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세수가 안 거치죠. 세금 9조나 덜 거쳤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1월부터 4월까지 재정 동향 발표를 합니다. 4월달까지. 지금 6월달이죠. 가장 최근에 추경을 한 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재정 적자 57조다. 2020년. 벌써 57조 적자다. 거기다가 세금도 9조나 덜 거쳤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빚을 내갖고, 미래 세대의 빚을 땡겨갖고 지금 국민들에게 돈을 펑펑 나눠주는 짓을 하고 있다. 아마 6월달까지, 지금 6월도 안 됐는데 57조면 아마 올해 2020년 말이 되면은 거의 100%, 100조가 넘어설 겁니다. 재정 적자가 100조가 넘어설 거다. 국가 채무도 매달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 적자 폭을 보면 2017년도에는 5조, 2018년도에는 13.6조, 2016년도, 2015년도는 뭐냐?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흑자였어요. 재정 흑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재정이 오히려 흑자였다. 돈이 남았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문재인 집권하면서부터 바로 적자로 돌아갔다. 2018년도에 13.6조, 13조 6천억.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이죠.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인 2019년도 이미 40조. 여러분, 코로나 때문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못한 거지 코로나 탓하면 안 돼요. 코로나 있기 전 작년도 이미 적자가 40조였다. 이 추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에 13.6조, 2019년도에 40조, 2020년도에 57조. 쭉쭉 올라가다가 2020년도에 미친듯이 올라가서 56조인데 지금 아직 6월달밖에 안 됐죠. 아마
2020년 끝나면 100조.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100조. 100조를 넘어설 거다.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정부입니다. 그냥 화끈하게 돈 쓴다 그냥. 아,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가 잘 살아났네. 그동안 앞 정부들이 모아놓은 돈 내가 다 쓰자. 내가 돈 열심히 쓰니까 나 인기 있네. 원래요, 여러분. 열심히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지지율이 높습니다. 역대 그리스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역대 망한 나라들은요, 다 그랬어요, 다. 역대 망한 나라, 그 전 정권들은요, 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인기 많느냐? 돈을 퍼주니까. 지금 빚을 내갖고 돈을 펑펑 퍼붓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증세해야 된다. 부자 증세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세 아무리 올리고 상속세 아무리 올리고 부자들 10%도 안 되는 부자들한테 열심히 소득세를 더 늘려본들 100조도 더 묶었습니다. 지금 안 된다. 이제는 보편적 증세밖에 없다. 누군가는 구멍난 나라 곳간을 메워줘야지 균형이 유지가 된다. 이대로는 우리나라 망한다. 지금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대로 지금 포퓰리즘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증세라도 해라. 증세를 해야 국민들이 복지 무서운 줄 안다.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증세도 안 하고 열심히 빚만 내갖고 복지에 퍼부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면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증세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복지 포퓰리즘에서 좀 현실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증세가 온다. 보편적 증세가 유력하다. 여러분, 빚을 내서 열심히 펑펑 썼죠? 지금 총선 전에, 그리고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열심히 국민들한테 빚을 내갖고 펑펑 쏟아 부어줬습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내갖고 열심히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갖고 빚으로 내가 돈을 펑펑 쓰고 소고기 사 먹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준 그 은행장한테 내가 고마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고마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돈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빚을 내서 열심히 써 제꼈으면은 빚을 갚아야 되겠죠? 이제는 청구서가 날라온다. 증세. 일단 증세부터 한다.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된다. 지금 열심히 복지 포퓰리즘으로 돈 써 제낀 그 청구서가 곧 있으면 날라온다. 이 돈 낼 때는 이미 문재인 정권, 다음 정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열심히 신나게 돈 퍼붓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 마음껏 엔조이 하다가 나 인기 많아. 문재인 최고 이 소리 듣다가 물러나면 그만이고 그 다음 정권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든가 대한민국이 디폴트를 맞든가 아니면 증세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청구서가 날라온다.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는 지금 41%에 달하는 근로자 면세 대상을 미국 수준으로, 미국은 30.7%라고 합니다. 줄이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가 41%인데 미국 수준으로 30%로 줄여야 된다. 지금 10% 정도 줄여야 된다.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근로자 중에 10%가 더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 41%에 달하는 근로자 면세 대상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포퓰리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부가세 올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예요. 2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10%죠. 대한민국은 1977년 도입 이래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10%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20%. 한국의 2배 수준. 지금 우리나라가 툭 하면 OECD 어쩌고저쩌고 뭐 복지가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러면 오케이 좋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복지 좋아해?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복지를 열심히 하는 나라들처럼 앞으로 세금 더 많이 걷고 부가세 지금의 2배로 내자. 물가가 다 오르겠죠. 당연히 물가가 다 오르겠죠. 15% 이상 오릅니다. 여러분 10%만 오르는 거 아닙니다. 부가세 10% 올른다고 해서 10%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더 오릅니다. 그보다 더 오릅니다. 만원짜리 물건 11,500원 되고 1,000원짜리 물건 1,150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복지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국가가 돈 나눠주는 거 더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세금 더 내라. 그거 문재인이 주는 거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주는 거 아니다. 결국엔 우리가 낸 돈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원숭이 셈법이에요. 조삼모사예요. 네, 주지님이 부가세 올리면 제품값 올라서 수출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금 100%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동안 열심히 엔조이를 했으니까, 포퓰리즘에 엔조이를 했으니까 이제는 청구서를 받을 때가 됐다. 율티비님 이미 증세 시작됐어요. 공시지가 올려서 재산세 불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그것도 거둘 거고 의료보험료 또 올릴 거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청구서가 나올 것이다. 네, 율티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땡큐넥스트님이 전기료 상승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 온다. 새로운 세금이 계속 온다. 탄소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지금 보유세도 올리고 있죠. 앞으로 문재인 정권 열심히 세금 올린다. 그 돈, 지금 문재인이 나눠주는 돈, 이재명이 나눠주는 돈, 이재명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문재인이 준 겁니까? 다 결국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빼갖고 다시 내 주머니로 집어넣으면서 본인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정말 마법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증세는 시작되었다. 산업구조와 변형을 반영을 해서 로봇세, 데이터세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국토보유세, 불로소득에도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증세를 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제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고? 대한민국 경기 안 좋다고?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야,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니? 라고 어떤 정말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안타까운 국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써 제끼니까 국민들한테 시중에 100조씩 쏟아부으니까 당연히 오르지. 시중에 돈이 넘친다. 인플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식, 배추값, 물가가 당연히 오르죠. 여러분. 돈을 써 제끼니까, 돈을 시장에 풀어 제끼니까 빚을 내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갖고 막 시장에 돈을 풀어. 그런데 우리의 경제 생산성은 똑같은데 시장에 돈은 많아. 당연히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주가도 오른 거다. 참. 이걸 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잘한대요. 우리나라 경기 좋대요. 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바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좀 정신을 좀 차리시길 정말 바랍니다. 문재인이 잘해서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원래 돈을 쏟아부으면 통화량이 10년 만에 최대다 지금. 부동산, 주식 다 올라간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시중에 돈을 풀어서 끼니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주식도 오르고 아파트도 오르고 뭐 그런 거죠. 누가 도대체 경제를 모른다는 겁니까? 저보고 야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네가 이딴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문재인 경제 괜찮아? 주가 오르잖아? 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걸 보시고 좀 냉수 먹고 속을 차리시길 정말 바랍니다. 다 오른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2010년 3.4%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는 좀 잘못됐습니다. 코로나 쇼크의 실업률 20년 만에 최고,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연합뉴스.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원래 실업률 역대 최고였고 20대 고용률 원래 역대 최저였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쇼크까지 더해졌을 뿐인 겁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되고 있다. 일시 휴직자 3개월째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 야 정말 숫자가 장난 아닙니다. 문재인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나요?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 되자마자 일자리 상황판 끄집어내었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죠. 국민들 앞에. 일자리 상황판 갖고 오고 브리핑 한번 해보시죠. 국민들 앞에. 뭐라고 할까?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어? 3개월째 100만 명 넘는다. 실업률 역대 최고. 20대 고용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 지금. 아예 없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아예 신입사원 뽑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부터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합뉴스는 이렇게 코로나 쇼크 때문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실드를 치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에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잘 까먹잖아요. 원래 나빴는데, 원래 경기도 안 좋고, 실업률 원래 높았는데,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제목을 잡아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쉽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거구나. 경제가 안 좋고 실업률이 높은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것에 속지 않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을 볼까요? 보세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 망했었습니다. 문재인 업적이 코로나 덕분에 가려지네.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은 게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 무슨 코로나 쇼크야.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계속 쓰여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 코로나 이전 기사 찾아봐라. 그때도 실업률 최고였다. 코로나 끝나도 회복 안 된다. 아주 무능하고 멍청한 삶은 소대가리가 경제를 다 망쳐놨다. 회복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거다. 글쎄요, 5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 거의 한 7, 8년 이상 일단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죠. 임기 2년 동안 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거 거의 100%거든요. 아마 문재인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10년이 걸려도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능 좌파가 정권을 잡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이런 것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